서재심 강사님은 이곳 남해가 고향이며 남해군에서 문화관광회수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며 경상남도 여러 기관에 이순신 강의를 통해 인생의 지혜와 리더십을 대중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서재심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는 분들 계시고 대부분 다 아는 얼굴인데 정말 반갑습니다. 강의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갖겠습니다. 제가 충무공 이순신을 만난 계기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남해군에서 태어났고 설천초등학교, 설천중학교를 다녔어요. 남해여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봄마을 소풍을 늘 충렬사나 일학사로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때 잘 몰랐어요.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그리고 소풍 가면 우리가 일학사 그 잔디 있잖아요. 거기서 도시락 먹고 충렬사 지금은 곡담이 있는데 예전에는 곡담도 없었고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 가묘 위에 막 올라가서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혀 몰랐고요. 36살 될 때 우리 큰딸이 10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중앙일보를 봤습니다. 제가 중앙일보를 왜 보냐면 요즘 이제 시를 없앴던데 거기 시가 꼭 한 편씩 나오고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 시가 좋아서 중앙일보를 봤는데 그 중앙일보에 그 독후감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가 조금 설천초등학교를 다녔지만 필체가 좋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한번 써봐라 이랬는데 정말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해 중앙일보에 독후감 당선된 당선작들이 있잖아요. 책으로 묶여져서 우리 집에 배달이 되어 왔는데 그게 일반부 당선작이 작가 김은혜의 칼의 노래를 읽고 열애생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독후감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정말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그 검검전략하는 인이라서 거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빌려와서 읽었어요. 근데 그게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설은 허구잖아요. 그런데 약간 칼의 노래는 논픽션, 사실에 기초한 허구를 보탠 소설이어서 그런지 제가 그 소설을 읽고 그냥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충무공 이순신의 승묵지 남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 거기를 지나다니고 소풍을 갔는데 그분은 정말 몰랐구나. 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후부터 이순신 관련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36이니까 제가 설천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42살에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받고 이제 충무공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충무공 이순신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해두어서 그런지 해설을 할 때 신이 났고 아마 더 열정적으로 잘 전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어느 글을 보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미리 준비한 자만이 제 할 일을 다 한다.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이 제가 가슴이 참 와닿았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이미 오래전 2500년 전에 미리 준비한 자만이 제 할 일을 다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이 정말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이거 보면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들이 있죠.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보면 이민용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순신 평전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거기에 머릿말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의 스승이 조성도 교수님인데 그분이 수업을 할 때 절대 이순신이라고 하지 않았답니다. 이순신 하면 벌어듣고 얘가 아니다 해서 항상 공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예사로 이순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과 임진왜란이라고 되어 있는 책자들도 많거든요. 홍보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꼭 제가 이 고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 조성도 교수님이 제자들이 모르고
이순신이 어떻고 이러면 혼이 났대요. 그리고 논문을 쓰고 이럴 때 항상 충무공 이순신 꼭 그렇게 하시라 했고, 그 교수님도 수업을 할 때 꼭 공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 그만큼 그분을 충무공을 굉장히 극찬을 하고 모신 거죠. 제가 이 일부러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제 예를 들게요. 한 일주일을 하루에 2시간씩 제가 어휘를 배워갖고 제가 이제 요즘 이 강의를 하면서 만드는데 프로 이렇게 까만 바탕에 빨간 글씨를 넣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1592년 4월 13일 날 외구가 부산포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하고 막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프로 정말 암흑 같은 그곳에 그냥 침략자 같은 붉은 거나 까만 걸 보면 어디가 불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강의 갔을 때 파워포인트에 임진왜란 4월 13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정말 절실히 가슴이 나라고 1992년 4월 13일 조선은 전혀 방비도 준비도 없이 정말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4월 13일.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는 그 날짜예요. 그리고 이제 영정을 우리 총무 초상화 하면 대부분 우리 이분 많이 기억하시죠? 이 영정 많이 초상화 많이 기억하시죠? 또 이 초상화도 많이 보셨죠? 이 초상화는 보셨습니까? 전혀 본 기억이 없죠? 제가 인터넷에 온통 뒤져서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그 인터넷에 조그만 이 사진 같아요, 약간. 그런데 이게 제가 옮겨오니까 이렇게 파일이 깨져서 이렇게 밋밋하게 됐는데 이 초상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하는 모든 이야기는 거의 있잖아요. 많은 학자님들의 책을 많이 읽은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충사에서 도록을 만들었거든요. 그 현충사에서 만든 도록이 거의 제가 정확한 것 같아서 거기를 많이 인용하는데 그 현충사 도록에 보면 이 충무공의 초상화는 있지 않습니까? 충무공이 덕수이 씨예요. 5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초상화는 이 문인 옷을 입은 이 초상화는 충무공의 14세 손을 모델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초상화를 살아있을 때 내가 뭔가 일단 공신이 되면 나라에서 초상화를 그려줘요. 문인들은 대부분 많이 있어요. 또 무인들도 우리가 우리가 보면 선조임금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선조임금을 모시고 어주로 피난 갈 때 모시고 갔던 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호종공신이라 이렇게 해서 초상화도 그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충무공은 사실은 돌아가신 뒤에 성무 1등 공신이 돼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초상화가 없죠.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4세 손을 했고요. 또 거기에 서해 유성룡이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책을 남깁니다. 징비록이라는 책을 남겨요. 거기에 보면 이 징비록이 무슨 뜻이냐 하면 깜짝 놀랄 징자입니다. 상가할 기자예요. 임진왜란이라는 이 사실은 정말 깜짝 놀라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징비록이라는 책을 남기는데 거기에 이순신의 예모를 평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말이 없고 웃음이 짙고 널 수양하는 선비 같았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사정이 있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구했다. 그것은 평소에 수양을 한 덕분이다.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사나이 대장분들은 상상해 보세요. 말이 없고 웃음이 짙고 널 수양하는 선비 같았다. 상상했어요. 순수하게 잘생긴 남자가 차분하게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그런 느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충무공의 14세 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거의 초상화에 유성룡의 그 징비록에 있는 내용을 전복해서 탄생한 게 충무공 이 초상화고요. 이 초상화, 무인의 옷을 입은 이 초상화는
이상범 하백이 있잖아요. 충무호의 덕수이 씨가 54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덕수이 씨 54세 남자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닮아있는 부분들 이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는 행충사 도록에 있어요. 근데 이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는 행충사 도록에는 없고요. 제가 행충사 납사를 갔을 때 그거 대설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50대 덕수이 씨 50대 남자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탄생한 초상화가 이 초상화를. 그리고 이 초상화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충무공 이순신을 36에 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 들으면 좀 화가 나겠지만 제가 술을 안 마신 날은 일단 잠들기 전에 정말 초상화는 사람 모습이 아닌데 진짜 당신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다. 좀 나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솔직히 술 안 마신 날은 술 마신 날은 뭐 누구 잡아버리고 술에 취해서 근데 그게 정말 오랫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보여줬어요. 전혀 뭐 보여줄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013년에 있잖아요. 난중일기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근데 중앙일보를 보니까 어느 날 그 난중일기가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그 기록유산이 뭐 올해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만 행충사에 전시가 되고 2014년에는 영원히 수장고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원히 수장고에 들어가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장고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을 모셨어요. 우리 2013년이 가기 전에 행충사 가보자. 나중에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했는데 있잖아. 결국은 2013년 12월 31일 날 있잖아. 행충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날 행충사는 휴일이 어느 날이에요. 제가 그 딱 휴일이 어디 있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성이 부족하구나. 원래 정성이 부족 다 하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정성이 부족하구나. 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연이 그렇긴데. 그래서 이제 아산에 찜질방에 갔습니다. 그 식구들하고 잤어요. 자고 뒷날 아침에 우리가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술을 드신 날이 한 47회가 나온다고 그래요. 충무에 술취가 주무시고 속이 이런데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 이분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술 좋아하는 사람 제가 또 좋아해요. 그래서 아산에서 그 매실주를 샀습니다. 제가 매실주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남해에서 제가 꼭 가기 전에 있잖아. 안주를 준비했는데 고구마 튀김을 했어요. 남쪽에서 임진왜란때 물론 고구마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아마 한 번쯤 안 드셔보셨을까? 그래서 고구마 튀김을 하고 안주할 거라고 작정하고 이 난중일을 보고 산소에 들렸다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매실주를 사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14년 1월 1일 날 제일 먼저 인사를 해야지 하고 딱 갔는데 진짜 거의 9시에 맞춰서 갔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가족이. 처음 들어가는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가니까 이미 그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깎은 남자분이 이미 술을 딱 마치고 이래 하고 절을 하고 딱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깝다.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그랬지만 2013년 1월 1일에 그때 눈이 제대로 안 녹아 있을 때거든요. 이 한겨울에 그 추운데 눈이 쌓여 있는데 중국을 기억하고 와서 절을 하고 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죠? 제가 속으로 배우인가? 분이신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뭐 가서 이제 고구마 튀김을 하고 매실주를 하고 이제 절을 하고 있잖아요. 매실주를 거기는 무덤에 뿌리지 말라고 적혀있대요. 그래도 드렸습니다. 이분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드려야지. 눈치 봐가면서 갈린이 안 오는 거야 보고 한 바퀴 돌고 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좀 한잔 마시고 딱 끝내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이제 오늘 행사 가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 문을 열었으니까 어제 문을 닫았으니까 이 계단을 열어오는데 제가 앞으로 사정없이 엎어졌습니다. 근데 뭔가 뼈가 불러졌겠구나 이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어요. 거기에 얼음이 얼어있고 이런 그 계단이 미끄러웠어요. 우리 남편이 심하 괜찮나 이랬는데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팔다리가 괜찮았어요. 괜찮은 것 같아.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이렇게 남편이 이랬어. 심아, 네가 이 중국을 좋아한다고 난리법석을 치가 나면서 이 먼데로 와서 그만 인사하고 그냥 간다고. 그럼 이제 이따가 하고 잤나 보다. 그래, 그 말이 제가 그런가?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그 사무소 옆에가 앉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햇살 터질 때까지, 남의 말로 햇살 터질 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현충사에 와서 딱 갔는데 난중일기가 전시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자한테 물었어요. 아니, 신문에 보니까 2013년까지만 전시가 된다던데 어떻게 전시됐냐니까 그 관리자분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호연이 충청도 말인데 제가 흉내는 못 내겠고 저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뭐 알든 모르든 볼 수 있잖아요. 그래 보고 딱 왔어요. 그때가 2014년 1월 1일 날 보고 이제 남해를 내려왔고요. 2014년 2월 14일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믿어지십니까? 네, 진짜요. 근데 충무공의 성함이 있잖아요. 이순신이잖아요. 이게 이제 순임금 순자의 신하신자입니다. 순임금같이 어진 신하가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순임금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보면 사망 5제 시대가 있습니다. 중국은 하은주, 진한, 수강, 송원, 명청 이런 나라가 진행되는데 하나라, 은나라, 두나라가 기원전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를 기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는 AD 해갖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시대를 AD 해가지고 일전 이렇게 하잖아요. 기원전 시대 하나라, 하나라, 은나라, 두나라 이전의 시대에 중국에 사망 5제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에 요임금이 있고 순임금이 있고요. 우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복희신 시대가 있고 신농신 시대가 있습니다. 복희가 누구냐 하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64K 주역에 보면 64K, 4K, 8K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8K를 이렇게 하늘, 땅, 강동, 봉이 이런 거 하신 분이에요. 이 공부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제가 설명을 못하는데요. 언젠가 이 공부를 제가 해보고 싶고요. 그 복희의 희자를 따서 충무의 아버지께서 큰아들 이름을 희신이라고 지어요. 둘째 아들을 요임금에 따라서 요신이라고 짓고요. 셋째 아드님을 순임금에 따라서 순신, 우임금에 따라서 우신 이렇게 짓는데 그 사망 5제에서 따온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얼마나 괜찮은 이름입니까?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전쟁터예요. 근데 전쟁터인데 제가 막 전쟁이니까 싸우니까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 옆에 서서 저기 우신이고 뭐 저기 요신이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한 사람이 또 총을 맞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분이 우리 희신행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옆에 선 남자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신이다 요신이다 할 때는 몰랐는데 저분이 우리 희신행님이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 중국어의 세분 형제잖아요. 그래서 있으신다 제가 꿈에 이제 뭐 급하니까 이수신 장모님을 했겠습니까? 이수신이다 이러고 탁 쳐다봤어요. 근데 키가 억수로 컸습니다.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 흡사하진 않는데 제가 그 꿈꾼 뒤로 온통 찾아다녔어요. 이수신의 애모를 어디 없는가. 그런데 역사 스페셜에 있잖아요. 오래전에 역사 스페셜이 나왔는데 거기 역사 스페셜에서 그 일본에 있잖아요. 이 초상화 같진 않죠. 사진 같죠. 근데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이순신의 초상화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제가 꿈 모습과 똑같진 않지만 꿈의 모습은 눈하고 눈썹은 그 배우 김민종처럼 생겼고요. 코하고 입술은 이 초상화와 흡사했는데 딱 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수신 연구하는 학자분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혹시 봤느냐? 봤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요. 그 난중일기 번역한 노성석 교수님이 자기가 난중일기 번역할 때 한 번 보이더라고. 근데 자기는 기억은 안 나요. 얼굴이 기억은 안 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재심씨 그려보라고. 자,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아무튼 찾아보겠다 해서 찾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남의 사람이 제가 충무공을 꿈에 본 거예요. 어찌 생각하세요?
한 번 더 보일 거라고 저는 꼭 믿어요. 한 번 더 보일. 아마 제가 정성을 이 모습은 잠깐 보여주고 떠났지만 정말 제가 정성을 다해서 이분을 알리고 있다 보면 언젠가 정확하게 오랫동안 보여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충무공 미술시대 22년. 충무공은 있지 않습니까? 32살에 2월에 무과급제예요. 그해 11월까지 발령을 받. 지금 생각하면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발령이 안 난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해 11월까지 보직을 받지 못했고요. 그해 12월에 보직을 받습니다. 이게 한경도 동부비고 여기는 대충 이분이 22년 배설 54살 우리 남해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22년 배설을 한 그 직책인데요. 여기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한경도 동부비고 건강 한경도 저 이북 있잖아요. 조선은 공부를 해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합리적인 나라냐 하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자식을 나 아니면 전혀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나 아니면 부모 형제를 전혀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 이상은 문인이든 무이든 과거에 급제를 하면 예방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시키는 그런 법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예외도 항상 어떤 일에든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충무공에서 한경도 동부지구 저 이북에 가서 북쪽에 가서 3년 8개월 계시다가 두 번째 온 훈련원 봉사 여기도 사연이 많습니다. 훈련원 봉사 여기 이 직책을 수행할 동안 이 안에 있었던 사연은 다음 주에 이제 강의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한경도 동부 건강에서 훈련원 봉사, 충청도 문관, 발포, 만호, 이에서 첫 파직당합니다. 36세. 우리 충무공이 뭐 백의종군 한 번 한 걸로 알고 계시죠? 파직을 3번 당하고요. 백의종군 2번 합니다. 그리고 파직되고 또다시 이 훈련원 봉사는 정팔품이에요. 네, 우리가 정구품부터 시작하잖아요. 정팔품으로 진급을 해서 하다가 충청도 문관 지나서 발포 만으로 갈 때는 종사품이었어요. 진급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파직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복직이 될 때 다시 훈련원 봉사로 갈 때는 종팔품으로 가요. 그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양스러운 건 조선의 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잘못을 해 파직을 당해도 또 공을 세우거나 다른 이유로 다시 복직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징계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속된 말로 잘리거나 이러면 다시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은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경도 공관을 이 한경도 공관 가는 것도 사연이 많은데요. 발포 만호를 하실 때 이분에 또 사연이 있어요. 발포 만호를 할 때 이 이용이라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전라자수사 성박의 밑에 부하예요. 근데 발포 만호로 충무공에 계실 때 이 이용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이제 검열을 하고 좀 뭐랄까 터집을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서 발포 만호씨 와서 보니까 이분도 사람이 된 사람이겠죠. 충무공의 사람됨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경도 공관으로 가실 때 이 이순신 충무공을 자기 사람으로 데리고 북쪽에 가서 건물을 하겠다고 제의를 해서 모시고 가는 거죠. 모시고 그 어폐가 있지만 이 이용의 입장에서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차출을 한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신뢰가 쌓여서 내 사람을 쓰고 싶다 하는 단계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용은 있잖아요. 성박의 그 지시를 받아서 이순신 충무공을 뭔가 터집 잡아서 잘못을 끄집을 내려고 했던 사람이 와서 발포 만호 와서 지켜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의 근무지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원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한경도 근원보군가 여기 할 때도 김우서라는 사람이 굉장히 웃깁니다. 충무공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충무공을 아무튼 좋게 표현합니다. 그 싸움의 결과를 이 충무공의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이유의 분이었어요. 내일
이쑤신 어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망하십니다. 그래서 삼년상을 치러요. 이게 정원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원신이란 분이 우리 남해와 인연이 있습니다. 남해 유배로 와요. 정렬인 모반 사건이라고 아시죠? 정렬인과 정원신이 부촌지간인데 남해 유배까지 오셨는데 이분도 사람 볼 줄 아셨나 봐요. 이 충무공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 이정이 이제 사망하니까 한경도 쪽에 있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급하게 너무 효를 하기 위해 급하게 준비 없이 갈까봐 제대로 옷도 옷이나 모든 걸 잘 맞춰서 가라고 하시는 분이 정은신이고요. 근데 이 아버지 우리가 예전에는 3년상을 치르지 않습니까? 3년상을 치르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사복시 주부를 하는데 이게는 한양에 있으면 사복시 주부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뭐 하는 데냐면 말 먹이 주고 말 키우는 데예요. 거기 잠깐 계시다가 다시 충무공께서 한경도 또 조산보 만원 녹둔도 둔정도 갑니다. 이 녹둔도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리 두만강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 가서 또 정말 제대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란 또 조금 사람 볼 줄 모르는 상관을 또 만납니다. 만나면서 충무공에서 백의종군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이게 첫 백의종군이고요. 여기 파직당하고요. 그리고 백의종군하고 이제 잠시 여기서 또 공을 세웁니다. 백의종군은 우리가 그냥 흰 옷을 입고 근무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그냥 참가를 하는 거죠. 뭐 다른 일에는 참가를 하는 거죠. 그때 이 공을 세워서 다시 복직이어 충무공이 잠시 아산에 와서 쉽니다. 쉴 때 그때 이제 나라가 약간 조짐이 이상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업현감으로 갔는데 정업현감으로 가서 충무공이 정업이라는 것은 이제 무인의 일과는 조금 다른 문인의 일은 행정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충무공이 그 일도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정업현감으로 가셨을 때 그 인견에 태인이라는 곳, 현감이 잠시 공석일 때 그 하루 가서 태인 그 현감의 할 행정일을 있잖아. 충무공 일사천리로 얼마나 속 시원하게 잘 하는지 태인현의 사람들이 이 충무공을 자기 현의 현감으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할 정도로 행정 업무도 정말 잘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전운이 이제 감도는 거죠. 나라가 좀 이상했죠. 일본이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선조 임금께서 말하시기를 불차 채용 아무 조건 따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오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추천해라. 그래서 채용하자 이런 식의 전라자수 이순신이고요. 전라 우수사가 이역기였어요. 이 네 사람이 지키고 있고 조선시대는 수군이 있잖아. 5군데 있었습니다. 예, 충청도 보령이 본영이고 충청도는 자수영 우수영이고 보령 본영 충청도 있고요. 예, 해남 여기 여수, 그 다음에 거제, 부산 이렇게 5사람이 똑같은 레벨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충청도 수사, 경상 자수사, 경상 우수사, 전라 자수사, 전라 우수사 이렇게 5명이 있었는데 외구가 탁 들어왔어요. 처음에 본인시 육기나가 한 19,000인가 이렇게 딱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 때 멀리서 외구가 보일 거 아니에요. 다 초소가 있고 이런데. 근데 박홍은 19,000이 타고 올라면 배가 얼마나 많은 배가 오겠습니까? 구름처럼 막 부산 저 멀리 받아오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사실은. 그게 4월 13일 날 들어오고 이진이 4월 19일 날 들어와요. 그러면 약간 5일의 기간이 있었지 않나. 그러면 만약에 충무공이 경상 자수사나 우수사가 됐다면 아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경상 우수사였던 오원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처음 고니 씨가 들어온 그 부대는 어차피 들어왔다 쳐도 이진이 들어올 때는 부산 바다로 가서 싸웠다면 성산이 있죠. 이네들을 제압할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상 우수사였던 노원규는 있잖아요. 그냥 자기 부하 몇 명하고 배 3척만 가지고 어디 와 있었느냐 하면
곤양, 사천 이쪽에 아마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 박홍이나 원균 장군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전라 자수사였던 충무공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이라 표현하면 돼. 연락을 이제 연락을 합니다. 외국어 쳐들어왔다. 원균 장군은 경상도 수사나 있잖아요. 곤양에서 몇 번 보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충무공은 전라 자수사지 않습니까? 자기 관할의 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무공은 또 장계를 써서 임금에게 보냅니다. 임금에게, 선조 임금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경상바다에 가서 싸워야 되겠느냐. 이런 장계를 보내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계 교지가 내려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는. 그 시간에 의해서 이제 가서 싸우라 하거든요.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가게 되는데 그게 제1차 해전. 근데 만약에 역사는 만약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원균 경상우수사나 경상자수사가 제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임진왜란이 그렇게 참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9지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지도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한진 나또 부대는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여기 영주로 해서 단양으로 해서 중령고개를 해서 넘어갑니다. 올라가고요. 여기 조령고개를 해서 여기가 보니시 유기나가 올라가고요. 평양까지 올라가고 구로시마 그는 초풍령고개 있잖아요. 여기 김천에서 그 넘어가면 거기가 영동입니까? 이쪽으로 해서 세 군데로 해서 이네들이 일사철 파죽지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죽순이 올라올 때 그가 하루에 금방 쑥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 애들도 놀랬대요. 조선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근데 이 한양까지 이네들이 20일 만에 갑니다. 우리가 총을 들었어요. 군인들이. 그리고 군복을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네들이 여기 부산에서 한양까지 20일에 갔다는 거는 그냥 뛰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지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육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 됐을까요? 정말 불가사의지.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외국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일본은 작은 성의 영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면 절대 성을 부리고 이 조그마한 자기 성을 부리고 도망 안 가죠. 잡혀서 거기서 굴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 임금이 도망을 여주로 가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 한양까지 갔는데 붕 뜬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네들이 도요토미한테 연락을 주고받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시간을 우리가 버는 거죠. 그때 전라자수사였던 이충무공께서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모으고 전라우수사 이렇게 연락하고 이래서 모아서 제1차 해전을 치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조선의 그 당시 이 관리 그 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립이나 이일이라는 그런 육군 병사들이 있잖아요. 가서 싸우라 하거든요. 근데 신립이 사실은 저 위쪽에서 기마민족 말을 타고 좀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신립이 가서 싸우라 하니까 이 조령고개에 가서 싸워야 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골목에서 깡패를 만났다. 내가 한 사람이다. 그럼 상대는 100사람이다. 이러면 저런 넓은 운동장에 가서 싸우면서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 가서 한 명 한 명 싸워야 되겠습니까? 정말 더 좋은 이 고개를 두고 신립이 있잖아요. 탕검대란 넓은 널에 가서 싸웁니다. 왜? 이 사람이 원래 말을 타고 싸워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건 불가사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왜 그랬는지 그 장수가. 그렇게 경험이 많은 이충무공과 거의 같은 세대의 장수가 왜 그 조령고개에서 싸우면 될 일을 싸워서 거기서 막았으면 쉽게 막을 수 있는데 거기를 두고 상검대란 넓은 덜에 가서 싸워서 그렇게 패배를 당했는지 이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해 유승용의 그 진비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서해 유성룡이 빨리 가서 지지를 해라. 거기 총도 있고 이렇다니까 신립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총이라는 것이 쏜다고 다 맞는답니까? 이렇게 하고 그만큼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일이라는 장수한테도 조선의 병법은 뭐냐 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군인이면 무조건 군대 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선은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필요시에 모이는 재성망략이라는 그런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이일이 한양에서 대구까지 내려가는데 그 전쟁이 났으니까 군인의 그 상황, 군인이라는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 있는 사람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원래대로 하면. 근데 모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전쟁인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이겠습니까? 도저히 안 모이는 거예요. 3주까지 내려가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아무도 제재를 못하는 거죠. 이걸 여기를 보면 그런데 충무공께서 이제 모든 취합을 해서 5월 4일 날 전라자 수령을 출발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제쯤에 오니까 이제 외선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싸웁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전라자 수령에서 출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지나가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미조를 지나갑니다. 미조를 지나서 쭉 가서 싸우고 남해 노량 쪽으로 돌아서 여수로 본대로 가요. 이 지도를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느껴지는 게 뭐 없습니까? 이 유성룡이나 권율, 이순신, 김시민, 이게 이일이, 신립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월급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인이든 문인이든 다 월급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정암, 조원, 영구, 고경명, 김천일, 곽재우, 사명대세 이분들은 어병이고 성병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났다. 기존에 월급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들은 나서겠죠. 그런 것처럼. 예. 그런데 곽재우는 있잖아. 언제 나서는지 아세요? 임진왜란이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곽재우는 있지 않습니까? 4월 23일 날 어병활동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그냥 넘어가기 힘든 게 뭐냐면 곽재우가 누구냐면 있잖아요. 우리 산청에 가면 남명조식이라는 분 계시죠? 그분이 제자입니다. 이 남명조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임진왜란 때 남명조식의 제자들이 거의 여병활동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경상 우도 쪽에 이쪽에도 있잖아요. 태계 이하의 학파들은 있잖아. 인자 부족에서 사람이 어지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적이 많은데 하여튼 어지면 적이 없다고 어지를 하고 가르치는데 이 남명조식은 있잖아.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대요. 알면 실천해라. 우리 실천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스승님의 뜻을 잘 받던 이런 곽재우나 정인홍 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병활동을 하면서 어명이 나서고 성명이 나서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겼는지도 몰라요. 물론 충무공 이수신을 빼면 있을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런 거 우리가 예사를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제가 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 돼. 털려 먹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어병활동 우리가 남해 노량 물론 남해 하겠지만 남해 노량이 충렬사, 일학사 그 나라에서 돈을 줘서 그 사장을 세웠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충렬사도 있잖아요. 우리 남해 사람들이 사비로 오세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내 먹는 거 사 먹을 줄 알지만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기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 충무공이 훌륭한 걸 알면 동시대 사람들이 자기 사비를 내서 충렬사를 하고 죄를 지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절대 망할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이 또 어떤 상황이 오면 이런 분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우리 IMF 있을 때 어땠습니까? 상상도 못하게 넘기잖아요. 예. 다음에 또 뭔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 유전자 DNA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옥포해전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전의 지명이니까 율포, 하포를 여기 안 나왔네요. 제가 이거 찾아다니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사진을 찾기가 힘든데 어떤 거는 복사가 안 되고 뭐 이래서 찾았는데 이게 제 1차 예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을 하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200년 동안 나라가 참 평화로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사들은 물론 있지만 싸움을 안 해봤겠죠. 근데 이제 충무공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냐, 이 머리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전라자수영에는 5관 5포가 있었어요. 순청, 광양, 보성, 녹두, 흥양 이렇게 5관에 여도, 사도, 광답 이런 5포에 배가 2척씩 있었어요. 2척씩. 그러면 5관 5포면 10개잖아요. 그러면 20척이죠. 그리고 전라자수영에 4척이 있어서 모든 판옥선 전투함이 24척이 있었어요. 근데 경상우수사 원균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피해오면서 가져온 3척, 그리고 미조 첨사가 타고 왔다고 하긴 하는데 그건 제가 장담 못하겠고, 하여간 경상우수역에서 준비한 배가 4척, 전라자수역에서 준비한 배가 24척이가 28척이잖아요. 그 전투함은 28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내가 새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기운이 없잖아요. 근데 충무공에서 포작성, 어부들 배를 막 이렇게 전라도 쪽에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86척 정도가 이 옥포를 이렇게 마릅니다. 이렇게. 전라 여수를 출발해서 이 미조항으로 해서 이렇게 이것도 있잖아. 다 달라요. 사진마다 다르는데 저는 현충사 노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책에는 보면 미조항으로 가서 이리 돌아왔다는 데도 있고요. 노량으로 해서 기대했다는 데도 있고요. 미조항으로 가서 미조항으로 기대했다는 데가 있는데 현충사 노록은 미조항을 지나서 갑니다. 우리 남해를 돌아서 이제 갑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옥포역에 외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군사들이 싸움이 별로 없었잖아요. 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당황하겠죠. 그죠? 우리 남하고 싸울 때 그냥 잘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싸우면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그렇게 하듯이 이 군사들이 무왕자왕하고 그러니까 충무공께서 이렇게 말한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침착하고 신중하기를 태산처럼 해라. 이제 태산 한번 보세요. 지진이 나오면 모를까? 자들이 태풍이 분들 꼼짝합니까? 그죠? 이렇게 말씀해요. 충무공도 마찬가지로 처음 나간 일이잖아요. 물론 녹슨도 저쪽에 있을 때 여진족하고는 싸웠지만 이게 침착하고 여기서부터 벌써 나옵니다. 이게 새가 많아. 싸움을 못하는 전투함은 아니어도 포작선들이 막 둘러치고 다니면 이래가 옥포, 합포, 적치포 해갖고 이 3번의 싸움을 하고 5월 9일까지 6일을 싸우고 기대를 합니다. 남해 미조항을 돌아서 미조를 지나갈 때 보셨겠죠. 네. 얼마나 우리 미조가 아름답습니까? 아마 전쟁이 끝나고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미조항에도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조항을 지나서 가죠. 이게 첫 해전. 여기서 첫 해전이 승리했다는 장계가 올라가겠죠. 그게 조정에서 어떻습니까? 육지에는 단 한 번도 이기지 않고 전부 다 지는데 이 바다에서 첫 성전국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이때부터 더더욱 성병이나 어병들이 더더욱 결속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게 옥포해전 후 충무공께서 임금님에게 올린 장계에 있는 우리가 이게 농공행상이라 하잖아요. 공이나 잘한 사람의 상을 주는 거. 우리 저거 어릴 때 이거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제가 막내고 딸이 하나인데 우리 엄마가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된기 엄마가 올 때까지 너무 기다리는 지겹고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동이를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물동이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이거 어린 10살, 11살이 일 수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가 그 우리 물동을 다 채웠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맨날 칭찬했어요. 우리 시민 너무 머리도 좋아갖고 일도 잘한다.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학교로 갔다 오면 예,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잘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공께서 이 보십시오. 자부장 나간 군수 신호는 왜 내선 한척 이 머리 하나를 겁이라고 그러죠. 한급 참수 이 농공 행상을 있잖아요. 다 해갖고 사람이 잘했는데 상을 주면 더 잘하고 싶겠죠. 근데 이 정말 유능한 리더들은 그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무능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하든지 말든지 그냥 막 나만 매부를 하고 이걸 정말 잘하신 거죠. 이걸 잘하니까 부하들도 어떻습니까? 다음에 싸움에 가서 더 잘하려고 하겠죠. 이 사람의 심리를 정말 잘 이용하신 분이 이순신 충무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충무공을 유능한 리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요즘 있잖아요. 충무공에 반한 사람들은 충무공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리더라고. 위대한 리더.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정말 저 공감해요. 위대한 리더. 이 보세요. 이게 참 좋습니다. 보세요. 여기. 근데 다 적었죠. 재밌는 거 여기 한번 보세요. 경상수군이 이 제가 오타인 것 같은데 경상수군은 내측이 참가했잖아요. 원균 장군이. 전라도는 그 당시 전라, 자도, 수군, 절도사, 가나리, 오감, 오품은 24척이지만 경상우도는 있잖아요. 8간 16포에 그럼 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16포 한번 계산해 보세요. 8간 훨씬 많음에도 다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척을 가지고 했는데 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충무공이 그 농공 이 한글 적어 보내고 여기 하면서 마지막에 경상수군이 외선 5척을 당파 1명 부측 총 26척 당파 분멸하고 승리하였습니다. 딱 경상도 거는 내 척을 이렇게 적어. 그래도 경상도 저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남의 사람이라 하동 사람들하고 같다. 하동 사람들 보면 뺨목이겠죠, 그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자기가 최대성은 외대선 한척, 김효성이 힘을 합해 외대선 한척 이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음 싸움에 가면 내가 뭔가를 하면 충무공이 이렇게 장계를 써서 또 임금님에게 보고를 하면 징업도 되고 할 텐데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기는 이제 제2차 이제 오퍼해주는 치르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충무공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준비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안으로 또 외국어 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어딘지 제가 이 사진도 찾느라고 고생했는데요. 여기가 비토섬이고요. 여기가 4천만입니다. 4천만. 이게 4천이죠. 근데 여기 이제 전라 자수영에서 노량으로 해서 이렇게 옵니다. 오니까 여기 외가 정박을 해가 있는 배가 정박을 해 있는 거예요. 이게 좁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판옥선은 참 큽니다. 이 판옥선이 여기로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기 일본의 안택선과 싸우면 서로 배들이 부딪혀서 제대로 싸우면 안 되겠죠. 이게 충무공께서 우리 배 매출을 보내서 이 유인에 내서 요 앞에 와서 싸우게 그게 사천해전. 두 번째 출전해서 충무공께서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였나요? 율포였습니까? 네. 이렇게 4번을 싸웁니다. 이 싸우고 대승을 거두죠. 이때 충무공께서 왼쪽 어깨에 총을 맞습니다. 난중일기 읽어보면 충무공께서 총을 맞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치료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뽕나무를 태워서 그 잿물을 가하면 소독이 되나고요. 그걸 뽕나무 잿물로 소독을 했다, 바닷물로 소독을 했다, 늘 보름이. 그러니까 이 옥포에 이 사천해전을 치를 때가 6월달입니다. 5월 29일이에요. 그 옛날의 기록은 다 âm 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다 6월 말쯤 되죠. 아마 장마 기간쯤 됐을 거예요. 6월 되면 지금 이 추운데 무덥지근한데 얼마나
우리가 고름이나 염증이 생기면 더울수록 그게 더 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임진 난중일을 읽어보면 오랫동안 이걸 고생합니다. 이 싸움에서 또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이 사철이 충무공에 처음 옥포해전을 갈 때는 거북선을 가지고 안 갑니다. 모르잖아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근데 옥포해전 거제도가 한번 싸울 때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래서 거북선을 가지고 난 여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기도 굉장히 승리를 하죠. 한 번도 안 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산해전 그 유명한 여가 거제도잖아요. 그죠? 여가 통영입니다. 근데 충무공의 3차 해전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일본이 육지로 해서 쭉 올라갈 때는 아무도 제지를 안 했어. 평양까지 60일 만에 갔어. 그런데 이 수군은 벌써 5월 7일 이럴 때 그제부터 시작해가 4천 엄청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본의 군사들이 있잖아요. 와키자키 야사하루 이런 사람은 저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정비를 해서 이렇게 부산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수진을 치러가기 위해서 이제 오는 상황입니다. 자기들 힘을 모아서 이렇게. 조선 수군이 그렇다면 제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충무공은 여기서 이제 여수에서 출발해서 마찬가지로 노량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가서 여기서 가니까 이 견내랑 있잖아요. 여기 견내랑이 수심이 참 낮대요. 밑에 바위가 많답니다. 이 견내랑이 여기 좁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판옥선이 커. 거기 몇 척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정박을 해 있어, 애들이. 그게 조선배가 우리 충무공에 이제 배를 한 4대척 유인해 내라고 보냈죠. 이게 경상 우수사였던 원균 장군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그렇게 뭘 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한꺼번에 들어가서 싸우자. 속된 말로, 남의 말로 가서 막 박살내자. 그렇게 말했겠죠. 그랬더니 충무공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반드시 패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일본 배들이 있는데 이 조선의 배가 한꺼번에 쑥 들어가면 싸우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4대측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외부들이 어떻습니까? 조선 배가 들어오거든. 이네들이 전부 배에 올라서 얕잡아 보겠죠. 몇 척 안 되니까. 이네들이 뭐 타고 오니까 우리 조선의 수군들이 전부 다 빠르게 노를 지어서 넓은 바다로 나왔겠죠. 가면 우리 미륵산 가면 계곡도 타 올라가면 정상에서 보면 딱 여기가 보입니다. 이게 여기 이 4대측만 가서 유인해 내는 배 외에 나머지 배들은 전부 다 이런 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있잖아요. 일본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전부 에어싸죠. 이렇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학이입니다. 학이 날개를 펼치다. 외부가 요 안에 쏙 들어올 때까지. 근데 우리 조선의 배가 어떻습니까? 포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배가 에워싸고 일본의 배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가 이어 장전. 포라는 것은 장전을 하고 쏘고 나면 다시 장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옥선이 밑이 있잖아요. 평평해요. 이렇게 평평. 예, 일본의 안텍스는 이렇게 왜 첨저선이라고 우리는 평저선이라 하잖아요. 첨저선은 왜 이렇게 일본의 배가 해오냐면 일본은 자기들이 침략을 해오게 바다를 노를 저오게 속도가 빠르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첨저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배를 적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갯벌에서 들어 올려지면 밀어내고 이러기 때문에 평평하잖아요. 이게 돌리기가 180도로 회전을 하면 우리 배는 회전이 탁 할 수가 있어요. 일본 배는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일본은 있잖아요. 이 첨저선이기 때문에 포를 장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포를 밑에 오면 무거워서 배가 엎어져 버릴 거예요. 이렇게 누워버릴 거예요. 우리나라 배는 평저선이기 때문에 이게 포를 양쪽으로 장착을 해도 굉장히 좋고요. 노를 저으면 빨리 회전이 돼요. 그럼 이쪽에서 포가 나갔는데
높은 데 고생했겠죠. 회전을 빠르게 하면 이쪽에 장전등을 딱 써요. 그럼 또 빠르게 회전해서 또 여기서 올 동안 여기 장전해.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외부가 요 안에 들어왔는데 양쪽에서 여기서도 그러고 이러면 그 어찌 되겠습니까? 완전 초전박살이에요. 네. 그래서 이긴 게 이야. 그 유명한 우리 임진왜란 3대첩 하면 행주대첩, 진주대첩, 한산대첩 하잖아.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완전 작살이 나는 거죠. 아,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되는데. 완전 그랬더니 이 일본 장수 중에 한 장수가 일본은 이제 전국 통일할 때 무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들 자존심 강하잖아요. 근데 그 무사 하나가 있잖아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할복 자살해. 이름은 제가 이름 잘 못 외우겠는데 미나베 뭐라든가 하는 그 장수는 있잖아요. 할복 자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 군인들이 9,000명이 죽어요. 9,000.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 한산해전에 개멸을 당하는 걸 보고 앞으로 조선 수군을 만나면 싸우지 마라. 피해라. 도망가라. 진짜요. 네. 대단한 의미가 큰 게 이 한산이죠. 만약에 경상 우수사 말대로 그대로 가가 한꺼번에 싸웠다면 죽다 알고 밥도 안 됐겠죠. 근데 이 작전을 잘 썼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될까요? 오랫동안 준비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준비한 자는 제 할 일을 다 미리 공부한 자, 미리 제 할 일을 다 정말 그 말이 저는 공감하거든요.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온다. 그 말 일맥상통하는 미리 준비한 자, 정말 제 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제 할 일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이순신 뭐 싸움 잘했다, 전략 전술이 뛰어났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럴 때 경상 우수사 사실은 조선시대 때 우수사 자수사 충청도 수사 이 5명 중에 제일 권한이 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경상 우수사가 8만 16포니까 그게 제일 크겠죠. 정말 그런 권한을 가지고도 그 말 안 듣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책으로 비교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만약에 뭐 나보다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뭔 일을 시키는데 이해하든지 말든지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만큼 배짱되고 제가 있잖아요. 이 충목을 공부하면서 그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뭐 말씀하세요? 사랑 말씀하시잖아요. 공자님은 뭐 말씀하십니까? 인을 하거든요. 인. 그런데 충무공을 공부하면 충무공은 그 처음에 지식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맺은 인연에 신의를 지켜요. 그리고 백성 사랑, 나라 사랑 이거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옳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진왜란 1차 해전, 옥포 해전을 출발하기 전에 부하 중에 항옥현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요. 무서우니까. 근데 잡아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을 낼 겁니다. 만약 그리 안 했다면 임진왜란 내내 그 부하들이 무서우면 도망을 많이 갔겠죠. 그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거북선은 뭡니까? 물론 충무공을 다 만든 건 아니지만 뭐 부하들하고 언론했겠지만 창의성이잖아요. 정의가 옳은 일은 어떤 경우도 옳은 곳을 따르는 정의감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요. 이분은 일기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와요. 어떤 일에든 자그마한 일에도 정성을 다해요. 그리고 역사의식이 있다. 역사의식은 어디서 보냐 하면 그 돌아계시는 말씀. 앞뒤에서 대성을 거두고 그리고 다시
남해 미조항으로 해서 기대를 합니다. 또 미조항을 3번 지나갔습니다. 우리 남해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수에서 미조항으로 가서 노량으로 돌아오고, 노량으로 가서 미조항으로 돌아오고. 우리 남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개발해야 돼요. 우리 남해 그 루트 만들어서 이 충무공이 1년에 7년 동안 늘 지나다녔던 거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부산포 예전 하겠습니다. 이제 옥포 예전, 사천 예전 이겼어. 아까 한산 예전에서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요. 한산 예전에서 참가했던 장수가 누구냐면 와키자키 야스하루라는 장수가 있거든. 일본을 통일할 때 그때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대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조선에 와서 이 한산대전에서 대패를 당하고 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미수신 영상관 그 밑에 영상 보러 가기 전에 딱 맨 끝에 적혀 있어요. 난 정말 이수신 미워한다. 싫어한다. 죽이고 싶다. 그러나 그와 차는 한 잔 마시고 싶다. 우리 차 누구랑 마시고 싶으세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마시고 싶잖아요. 그렇게 말했대요. 저거의 장수.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차 마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지금 신랑? 신랑 남이 안 계시는 거 내 아는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근데 저거의 장수가 그렇게 말했다. 이수신. 그와 차는 한잔 마시고 싶다. 근데 와게자키 야스하루의 후손들이 그분이 이제 글을 써 남겼겠죠. 근데 그분의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산 축전하자 대천 축제 그럴 때 올 때가 있다. 와서 예를 올리고 가고 그렇게 한답니다. 물론 통영에서 초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 한산 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수군을 만나면 피해라, 싸우지 마, 맞닥뜨리지 마라,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옥포해전, 사천해전 이겨서 한산해전을 이기니까 자신감이 생겼겠죠. 충무공이 기대를 해서 여수에서 정비를 합니다. 이제 경상, 우수영, 자수영, 전라, 우수영이 정비를 해서 간 것이 9월에 이제 부산포로 갑니다. 부산포로 들어왔던 내구들이 육지로 올라갔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부산에 많이 머물고 있었어요. 배도 한 400척 가까이가 부산 바다 쪽에 정박해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남해 노량을 지나서 갑니다. 가셔서 여기도 대성을 거두죠. 한 100척을 분파했다고 책에는 나오거든요. 부산에 가서. 근데 우리 배 100척 부수기 힘듭니다. 솔직히. 포를 갖고 쏘서 100척을 맞추려면 포를 몇 번이나 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성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약간 이제 9월달에 부산포해전도 대성을 한 번도 안 지죠. 대성을 하고 이깁니다. 전부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바다에서는 이렇게 이기고 있었지만 육지로 갔던 고니시 유게나와나 일본의 장수들이 이제 평양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평양성 전투를 치르는데 그때 이제 그해 12월에 명나라 이제 선조 임금께서 어주에 계시면서 명나라에 구원 요청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명나라 육군이 들어오거든요. 육군이 들어와서 평양성 전투하고 백제간 전투하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간 이기기도 하고. 근데 명나라에서는 왔는데 남의 나라 싸움에 와서 자기들이 죽고 싶겠습니까? 아무튼 이순신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진 않겠죠. 그래서 허지부지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93년부터 약간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됩니다. 명나라하고 일본은 있잖아요. 계속 싸움을 하고 싶지 않는 거죠. 명나라가 특히 계속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993년 한 4월, 5월부터 5월달 이때부터 있잖아요. 명나라 사신과 일본이 만나면서 일본이 제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명나라 공주를 일본으로 시집 보내라. 조건이. 그리고 조선의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우리가 다스리겠다. 위쪽은 너가 다스리라. 그리고 조선의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라.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뭐겠습니까? 이미 1993년도에 일본과 명나라는 조선의 강원도, 경기도는 빼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저가 다스리겠다. 나머지는 저가 다스리겠다. 이쪽은 명나라가. 이미 그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후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시대에 그런 말이 오고 갔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6.25를 겪었는데 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저 나라가 남부로 말렸는데 왜 그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이렇게 6.25 때 있잖아요. 6.25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느냐.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을 반토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미 없은 일이 된 거죠. 근데 이미 임진왜란 때 그런 말이 오고 갔다는 거죠. 우리 여기 말. 근데 그게 서로 맞지 않았어. 광화가 결혈이 되면서 다시 재침하는 게 이제 정유년에 들어오는 게 그 다음 전쟁인데요. 이제 정유년까지 이때 93년부터 약간의 산발적인 싸움은 있었지만 93년부터 97년까지 여기가 이제 휴전 약간 강화기간인데 한 몇 년 동안 강화기인데 그 당시 충무공이 뭐 안골포나 웅포나 이런 데서 약간의 싸움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육지에도 약간의 싸움은 있었지만 대체로 이 강화 협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백의종군을 하지 않습니까? 충무공이. 이제 충무공이 여수에서 거제도로, 사천으로, 그리고 한산도로, 부산포로 싸우면서 오고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영에서 이리 오기가 힘들지 않아요? 오고 가면서 보니까 통영에 있는 한산도가 괜찮거든, 그 지형적으로. 그래서 본영을 글로 옮겨. 1993년 7월 17일 날, 본영을 그 한산도로 옮깁니다. 이제 거기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충청수사나 전라 좌우수사나 경상 좌우수사 5명이 어떻습니까? 레벨이 똑같아요. 예를 든다면 나는 군수님, 하동 군수님, 그리고 뭐 군수님 있잖아. 군수님들이 5분 있으면 레벨이 똑같으면 의견을 내면 다 내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죠. 요 5 지휘관이 다 자기가 낸 의견이 관철되기를 바라지 상대방 의견이 관철되기를 그냥 읽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레벨이니까. 거기에 문제가 많았어요. 싸움, 트러블이 많고 결론이 잘 안 나니까 조선이 제1대 3도 수군 통제사를 지정합니다. 그게 충무공 이수신이에요. 근데 사실은 원균과 충무공은 한양에서 같은 동네에 자랐어요. 원균이 나이가 많아요. 경상우 수사가. 그리고 무과급제도 1년 빨리 해요. 그런데 진급을 3도 수군 통제사가 이 충무공이 되니까 경상우 수사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 서로 그 반목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원균 같은 그 경상우 수사가 이 충무공은 한산도에 있으면서 싸우러 나가려고 안 한다. 자꾸. 약간의 그 디스를 하는 거 뭐라죠? 모함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이게 강화협정 기회가 아니고 싸울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니까 임진왜란 초창기의 싸움을 보니까 처음에 15만 8천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육지로 한양으로 20일 그리고 평양으로 60일 만에 올라가는데 이 군사들이 총을 가지고 자기 먹을 걸 가지고 싸움 올라가기는 쉬운데 만약에 보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평양에 가 있는 9월이 지나면 평양이 추워요. 9월 1일이 되면. 그게 âm력이잖아요. 그러면 양력으로 치면 10월 1일이 되면 평양이 춥지 않습니까? 근데 봄옷을 입고 왔는데 이네들이 보급품이 안 올라. 왜 보급품이 안 가겠습니까? 만약 우리나 식량이나 총이나 그런 옷이 가려면 육지로 이동하려면 소나 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네들 계획은 군인들은 육지에 풀어서 싸우고 이네들 계획은 보급품은 바다를 해서 이 남해안을 따라서 이 큰 바다로 갈 수 없잖아요. 물길이 저렇게 태평양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서해안을 따라서 한강을 따라서 한양에 풀어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에 풀어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남쪽에 충무공이 길목을 다 막아버리니까 다 뭐 보고포에 못 가니까 평양에 가 있던 권희 씨도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 추워 총알이 다 떨어졌는데 조선은 총알이 떨어졌는지도 몰라. 총알이 떨어졌는데 알았으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가 있을 텐데 이네들이 그러니까 평양에 가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식량도 부족해 총알도 없어. 그러니까 이네들이 있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하를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그 해에 있잖아요. 여기 뭐 부산, 거제 이 곳곳에 약 18개 뭐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주둔을 하는 거죠. 15개라 하는 데도 있고요. 총 임진왜란 7년 전쟁 동안 이 남쪽에 순천서부터 울산까지 거의 한 25개 정도 외성을 쌓아놓고 이네들이 주둔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하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외구들은 일부 강화협정 기간에 일부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2만의 외구들이 남아서 남쪽에 이 성을 쌓아놓고 주둔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어떠냐 하면 야, 이 가만히 뒀다가는 자기들이 이제 그 임진왜란 싸움을 끝내서 다시 재침을 하고 강화협정이 결의되니까 재침을 하는데 이 충무공이 있는 경우는 자기들이 이길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요시라라는 이중 간첩이 있는데 그에게 정보를 흘리는 거죠. 1997년 1월 13일 날 가또 부대가 부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순신에게 가서 잡으라고 해라. 충무공에 잡으라고 해라. 이런 소문을 내는 거죠. 이게 병사였던 김우서가 김엉서인가요? 김우서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조정에 장계를 올리죠. 이 가토가 들어온다. 어떡해? 이랬더니 선조임금께서 이 충무공에게 교지를 내리죠. 부산으로 가서 가토의 목을 배워라. 근데 충무공 입장에서 보면 한산도에 있으면서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92년에 들어온 애구들이 부산에 외성을 쌓아놓고 주둔을 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외구가 들어와. 그럼 조선이 그로 나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부산 바다로 나가면 육지에 외구가 공격을 하고 올라온 적이 공격을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지, 못 이기죠. 그걸 충무공은 충분히 아시는 거죠. 아셔서 안 갑니다. 임금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게 뭐 윗사람이 지시를 하면 안 듣기 쉬울까요? 예? 교장선생님, 이책이 교장선생님 밑에 그 1학년 담임선생님이 뭐 시켰는데 안 들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네, 학교 계실 때 저 괘씸한 저게요 감히 교장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충무공의 2번의 명령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 올리죠. 그게 충무공이 이제 백의종군을 한 한산도에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죠, 한양으로. 그때 이 원균 경상우 수서가 한 역할이 많다는 거죠. 장계를 쓰면서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싸우러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이게 약간 100% 모함은 아니지만 약간 내돌려서 좀 비방을 하는 거죠. 이게 선조임금은 모르잖아요. 한양에서. 모르지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도 안 따르지. 이러니까 잡아들여라. 그래서 이 백의종군을 할 때 역할이 원균,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서인이었던 김두서, 이분 김두서라는 분 있습니다. 그분까지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아무튼 여기서 비유를 하면 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서포 김만중 있잖아요. 그분의 외할아버지, 외정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또 서인의 서인 쪽인데 아무튼 그런 분하고 같이 막 충무공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무공이 한산도에서 잡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고문을 당하면 어찌 될까요? 죽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고문 당하다 죽는 데가 많잖아요. 그때 그 감옥 뭐죠?
지키는 분이 이 충무공 조카에게 말했대요. 저렇게 그냥 있다가 고문을 당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 좀 찔러주고, 예, 제가 이게 속된 표현입니다. 그 고문하는 사람에게 좀 봐달라고 해라고. 근데 조카가 충무공에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렇게 말하는데 어쩜 좋겠냐께 충무공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다. 그러지 말아라. 이 충무공 자생감이 나오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포 정탁이라는 분, 이분 조상합니다. 제가 이분 조상을 찾는다고 고생했어요. 네,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충무공을 옆에서 지켜봐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제가 결혼을 한 지 30년 됐는데 30년 돼도 남편을 다 압니까? 잘 모르죠, 그죠? 무슨 모르죠, 그지? 잘 모릅니다. 대충. 그런데 이 약포 정탁이란 분이 충무공 옆에 있어서 충무공이 사랑됨을 하셨겠죠. 한양을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어요. 글을 씁니다. 그것도 나쁘게 안 써요. 이 충무 스도 이름에게 정말 잘했다. 사람을 우선 칭찬해놓고 비방부터 하면 열받잖아요. 칭찬부터 해놓고 정말 잘했다. 경상북 수사가 이런 것도 맞다. 경상북 수사도 뭐 잘했다. 뭐 칭찬식을 해놓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조선 수군에 이순신이 없으면 조선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게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애끌이라서 못 외우는데, 그 장문에 이 충무를 구하기 위한 신구차라는 정중하게 써서 합니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네. 내가 만약 이기 당했다. 내 부모나 내 가족이나 자식이나 이러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을 정말 구하기 위해서 애쓸까요? 그 쉽지 않을 텐데, 이 약포 정탁이란 분이 어디 분이냐면 예천 분이에요. 예천. 지금 우리 남해에 흑마늘 그 있잖아요. 이가락 사장님. 그분이 약포 정탁의 후손입니다. 그 마늘 좀 사 드십시오. 정말 이분 아니었으면 충무공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풀려나지 않고 옥에서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정말 없어했다는 거죠. 정말 목숨만 살려달라. 그렇게 해서 충무공이 이제 4월 1일 날 옥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때 당시 선조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합천의 건율희야에 가서 싸워라. 네, 건율이 합천에 계셨거든요. 예, 그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옥에서 나와서 과천을 지나고 수원을 지나고 오산을 지나고, 그리고 이분이 아산을 지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4월 16일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당시 일기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산을 지날 쯤에 이제 종이 와서 전달을 하죠. 그건 하잖아요. 근데 봉호상을 당하면 조선은 굉장히 오래 그 상을 치러야 되지만 죄인이니까 못 있잖아요. 잠깐 들렸다 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올 때 그런 일기들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해설을 해보면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일학사에서 제가 충무공을 막 극찬을 하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에요. 아니, 옛날에 원균 장군도 정말 괜찮았는데 원균 장군은 글을 안 쓰고 충무공은 일기를 써가지고 충무공만 보호하게 됐지. 원균 장군도 그거 하면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한번 보겠어요. 임진왜란 모든 해전에 그 전에 싸움에 한 번도 충무공에 안 졌잖아요. 그게 그냥 운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충무공이 백의종군 한양으로 잡혀가시고 백의종군 할 동안 원균 장군이 싸운 싸움이 칠천량 해전이거든. 칠천량 해전이면 거제도와 이 칠천도 사이에 있는 좁은 여기죠. 근데 그 당시 있잖아요. 원균은 충무공이 임금께서 부산으로 가서 갓도를 잡아오라 싸우러 가라 할 때 있잖아요. 충무공과 안 된다 하거든, 불가하거든. 만약에 수군이 갔을 때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로 가지 않는데, 그때
원균은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했지만 그 원균도 장수잖아요. 수군 이제 오래 있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부산포로 싸우러 안 가요, 이분도. 그 불우하다 안 갔지만 안 가니까 건율 장군이 사천으로 왔어. 부르다가 곤장을 때렸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2대 삼도 수군 통제사가 권율 장군이 되잖아요. 이제 그 원균이. 근데 그 삼도 수군 통제사를 설마 때렸겠나? 그 밑에 뭐를 때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건 저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고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원균 장수 삼도수 제2대 삼도 수군 통제사 원균이 있잖아요. 부산포로 싸우러 갑니다. 부산으로 갔어. 그날따라 막 바람이 불었겠죠. 근데 가보니까 이게 뻔하잖아요. 부산 큰 바다에 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부산에는 여기 외구가 이 진을 치고 있고 하니까 가서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격군들이 노를 지어서 막 이렇게 와서 이제 목이 마르고 하니까 이 칠천도라는 섬 있잖아요. 여기에 정박을 해놓고 쉬는 때 외구들도 임진년 92년 싸움에서 이미 노선을 다 파악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맞닥뜨려 싸우겠습니까? 이네들이 움직임을 보고 뒤에서 후진으로 아가 공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완전 괴멸을 당합니다. 만약에 원균 장수가 정말 유능했다면 경상 싸워도 가지도 않았겠지만 싸우러 가서도 지금 상황에 여기 칠천도 여기 가서 정박을 하고 군사들이 물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충무공 같았으면 바로 한산도 여기서 한산도까지 그렇게 안 멀거든요. 본영으로 빨리 기대를 시켰겠죠.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지치게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개멸을 당해요. 그 당시 충무공께서 93년과 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이 사이 몇 년 동안 있잖아요. 한산도에서 배도 많이 모으고요. 포도 많이 만들고요. 거북선도 3척에 3~5척 만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또 하늘이 도와서 배설이라는 경상우수사가 그 당시 경상우수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균 장군도 경상우수사 할 때 약간 이 도망다니는데 경상우수사 배설이 어떻습니까? 배 12척만 가고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어디로 오느냐. 제가 불멸의 이쑤신 그 드라마 볼 때 처음이 아마 정량에서 그 출발한다고 나왔다고 하는데 배설이 이 12척을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한산도로 와서 충무공이 한산도에서 그 닦았던 모든 걸 불태우고 있잖아요. 왜냐 저기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조선인 애시대는 만약에 우리가 사용해서 이기지 않고 않을 경우 배라든지 이런 거 저기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일이니까 그 불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균도 초창기 때 원균 경상우수영에서 자기 가나의 배를 다 바다에 넣었다든가 그거는 제가 본 일이 아니라서 아무튼 반론쟁이 하는 분도 많던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세 척만 갖고 고향에 가서 도망가 있었다니까 8관 16포의 그 많은 배들은 어떻게 하고 아무튼 12척을 가지고 배설이 도망을 가서 어디가 있었냐면 장흥 있잖아요. 지금 장흥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보니까 충무공이 백의종군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칠천량에서 다 한번의 싸움으로 원균 자신만만하던 원균 장군은 완전 개멸을 당해요. 여기서 표현은 개멸이라고 해요. 개멸. 그냥 패했다고 안 해요. 칠천량 해전은 개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개멸을 당하고 배설은 12척 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다시 장계가 내려오죠. 일전에 이제 이건 제가 풀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그대를 제3도수군 속에 폐하고 이렇게 한 모든 일이 정말 잘못된 일이다. 다시 이제 제3대 3도수군 통제사를 명한다고 충무국에 보내는데 충무국에서는 솔직히 아무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천량에서 원균이 개멸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건율 장군이 있잖아요. 합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충무공께서 그럼 내가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겠다.
아, 그러겠느냐. 그래서 충무공이 이제 합천 이쪽으로 해서 뭐 하동으로 해서 곤양으로 해서 남해 노량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기에는 노량에서 뭐 그제 행검을 더 만나고 뭐 만나고 그 일기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남해 현감 박대 남이 아파서 병문안을 했다 그 기록이 있어요. 1997년 7월 16일부터 1997년 8월 15일 이 사이에 8월 15일 쪽에 제3도 수군통장 제1명을 받는데 그 사이에 일기에 보면 남해 현감 막대 남의 병문안을 했다 하는 거 보면 그 남해 노량에서 걸어서 남해읍으로 왔는지 아니면 어디 바닷가에 정착해서 그 남해 현령이 그쪽으로 있는 데 가서 병문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남해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충무공 일기를 보면 1593년 5월 7일도 남해 위조항에서 주무셨고요. 1592년 사천해전 치르고 난 6월 2일도 장기에 보면 남해 바람이 심했어. 29일 날 싸우고 30일 싸우고 6월 2일 날은 남해 창선도에서 바람을 피해서 잠시 하룻밤을 지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록에 보면 전하는 말에 보면 창선도 그 왕우박나무라든지 냉천마을 이 충무공 이야기가 있거든요. 냉천에서 뭐 충무공이 모아들과 물을 마셨다 아니면 우박나무에 잠깐 쉬어갔다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천해전을 치르는 그 당시 좀 바람이 심하니까 충무공께서 그 사천 쪽에서 아무래도 창선도 쪽 이쪽에 바람이 좀 숨는 데 아니에요. 이쪽에 와서 잠깐 하룻밤을 지내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 기록이 장계에 있어요. 예, 제가 장계는 제가 번역을 하고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김종대 재판관이라고 이순신 씨는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 그 책에 보면 있잖아요. 그 사천해전에 일이 쭉 오다가 6월 3일날 6월 1일이라고 돼 있지만 6월 3일날 그쪽에 보면 앞날 창신도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그런 글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김종대 재판관 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 뭐 그런 장계라든지 조선왕 그 선조실록이라는 이런 것을 다 참조해서 글을 썼을 거거든요. 그래서 남해 창선도에서 하도 머물렀고 남해 미조에서도 하도 주무셨고 그리고 그 사천해전을 치르러 1593년쯤에 있잖아요. 이게 남쪽으로 가면서 남해 이제 노량을 지나갈 때 바람이 못이 불어서 남해 와두에서 잠깐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렸다 하거든요. 와두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는데 와두가 어디쯤이냐 노량을 가기 전고 이쪽에 지나서 와두가 있잖아요. 그 차면 엄머리 있잖아요. 차면 그쪽에 그 가는포만 안쪽 거기를 와두라고 옛날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해에서 충무공이 그렇습니까? 큰일 났네. 맹랑해전을 하겠습니다. 명랑해전 들어보셨죠? 우리 맹랑 영화 보셨죠? 저는 우리 아들하고 그 진주 가서 보면서 진짜 무서워가지고 3분을도 못 봤어요. 칼만 쓰면 화살만 넣으면 우리 아들 엄마 이 영화다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죠. 일본의 배가 133척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답게 큰 배고 그 다음에 새끼 부대가 딸렸고 이래서 약 300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해남이잖아요. 여기가 진도입니다. 여기 배가 12척이죠. 근데 사실은 역사가 기록할 때, 이제 왜 12척이라고 했냐 하면 선조 임금이 이제 수군이 계멸을 하고 12척밖에 없다는 소리를 듣고 교지를 내리기를 충무공에게 이제 수군은 패하고 그냥 건율 육군과 싸워라 힘을 합해서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충무공이 장계를 올리면서 하는 말씀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은 우리 조선은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써올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12척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장계를 올릴 때는 12척이 있었어요. 그런데 칠천강 해전에서 전라 우수사였던 이혁기가 죽습니다. 전사를 해요. 그래서 김옥추라는 사람이 발령을 받아오거든요. 전라 우수사로 발령을 받아오면서 배를 한 척 타고 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맹랑해전을 할 때는 13척이에요. 근데 이 13척 한 척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경상 우수사로 발령받아오던 김옥추가 타고 이 백화진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여기가 해남이고 여기가 진도인데
그래서 여기 13척입니다. 충무공이 일부러 여기에 잡습니다. 외구가 이제 이게 남쪽에서 이렇게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오는 거죠. 여기. 지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수로 해서 이렇게 오고 있고, 여기는 이제 올라가면 목포에서 이제 올라가는 데인데, 여기를 잡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깡패 맹명이 있어요. 자, 이때 싸워야 된다. 그러면 넓은 마당에 가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할 텐데. 그러니까 중국 지략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고. 여기는 13척만 딱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외구는 아무리 자기들이 천척이 있는데 이 천척이 다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자기들도 10척 이렇게. 그 13척이 서서 포를 외가 이렇게 섰을 거 아니에요. 판옥선이. 그럼 여기 이 13척이 쫙 서서 이쪽에 포를 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빈틈이 있겠습니까? 그럼 외구들이 10척이 와서 다 파손되고 또 10척이 와서 파손되고 더 이상 어떻게 서너 번 그러다가 웨스턴 이제 이네들이 물러나는 거죠. 당연히 승리하죠. 이거는 머리 나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만약에 밀어난 사람이 이 넓은 데가 있다. 신림처럼 탕금대 넓은 데 가서 싸우는 그, 아니 중령이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좁은 데 올라오는데 쪽쪽 죽이면 될 것을 그 넓은 들판에 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거 약간 잘못하면 머리가 질리고 무슨 놈이 잡으러 올까 겁나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래 당연히 이기죠. 여기서 명랑해제는 그렇게 이깁니다. 그래서 충무공은 그 명랑 9월 16일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그날 일기가 어떻게 선났는지 아십니까? 천행이다. 천행이다. 하늘이 도왔다. 혹시 살면서 하늘이 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삼국시대부터 우리가 천자문 이런 것도 우리가 일본에 다 전해줬잖아요. 백제가. 그죠? 천자문이고 모든 거 정말 다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은인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네들이 감히 그 은혜를 모르고 들어와서 우리를 7년을 괴롭혔는데 너희들을 그냥 살려서 못 보내겠다 이런 각오죠. 그래서 충무공께서 사실은 이 고니씨 순천회성에 있었던 고니씨가요 그냥 보내달라고 뇌물도 보내고 갑니다. 진린 명나라 도라던 진린 장수도 그냥 보내주자. 진린도 고니씨한테 뇌물을 받아요. 근데 이 충무공이 그리 안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네들이 7년을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냥 못 보낸다. 이 진린도 이 충무공 이거 기세에 눌려가지고 명나라 장수가 따르는 거예요, 자연히. 그런데 여기 이렇게 순천만을 맡고 계시다가 충무공이 여기 하동에 섬진강 나오잖아요. 여기 외구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습니다.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이쪽은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막죠. 여기가 남해 가는 품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철수하는 상황이잖아요. 마지막 싸움이죠. 기록에 나옵니다. 이순신이 맑은 물에 손을 씻고 향을 피워놓고 배의 순단에 올라 무릎을 꿇고 이 원수들을 죽이다 내가 죽어도 나는 아무런 근심이 없겠다 기도를 했더니 하늘의 별 하나가 바다로 빠지더라. 남해 일학사에 가면 대성운해에 적혔죠. 큰 별이 바다에 적혔다. 여기 지르지. 그리고 올라왔어요. 싸우겠죠. 여기서 공격을 하고 500척이니까 이 좁은 노량으로 되돌아 나가겠습니까? 싸움판이죠. 완전 여기가 다 싸움판이겠죠. 명나라 배가 한 200척이고 제가 약간 오류를 범할 때도 있는데 우리 배가 200척이 갈 때도 있는데 우리 배는 약 80척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약 300척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 배가 제일 큽니다. 명나라 배도 조금 규모가 작고 일본 배는 아가께는 크지만 새끼 분해는 적은데 여기서 일본 배가 약 500척이라 하니까 큰 배 밑에 작은 배가 있고 그랬겠죠. 여기서 한 7, 800척이 싸우는데 얼마나 난장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때가 있잖아요. 남해는. 썰물일 때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렇게. 밀물 때는 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싹 빠져나갈 당시 싸우는데 나중에 밀물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노를 짓지 않습니까? 밀물이 되면 이 우리가 팔만대장경 하잖아요. 팔만대장경 판각이 남해 가는포만이 되는 근거가 어디냐면 지일산에 있는 3번 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를 베어서 섬진강 가구에서 있잖아요. 밀물이 시작될 때 딱 띄워요. 자연히 이리 들어옵니다.
6시간 12분 30초. 그게 물때가 유지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물때가 50분씩 늦어지거든요. 4번, 물이 나고 들고 나고 들고 4번 하루 하잖아요. 이게 6시간 12분 30초가 썰물, 6시간 12분 30초가 밀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밀물이 시작되는데 자연히 여기 있던 외부들이 이리 밀려 들어가겠죠. 노를 전달. 그러면 이렇게 막고 있던 조명연합이 이렇게 막겠죠. 이렇게 막아서 싸우겠죠. 이 도관에 던지죠. 그러니까 밀물때 여기 들어갔던 외부들이 썰물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판옥선 100불에 들어얹으면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택스는. 근데 여기 새벽에 그 충무공에 비해는 항상 아들과 조카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 조카 분이 기록 담당을 했는데 그 조카가 쓴 전쟁이 끝난 뒤에 이수신 행동이라는 책을 남기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여명이 발골 무력 공이 왼쪽 가슴에 총탄을 맞고 전쟁이 한창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고 가셨다. 여기 보시. 우리가 삼도수군 통계사니까 이렇게 막았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중간쯤에 계셨겠죠. 지휘관이 중간쯤에 안 있을게요. 여기 치우쳐 있었겠습니까? 여기 치우쳐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포를 충무공의 순국지 지점이 돼서 이런 데 띄워놓죠. 그리고 그분의 시신이 제일 먼저 무태에 닿았다고 추정되는 것. 이 말씀을.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있잖아요. 그분이 도와주고 지켜준 나라에서 이리 가족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유유자적 글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묵혔다면 제가 지금 이런 말 안 쓰겠죠. 공방아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거 넣었습니다. 이거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 제목은 이수신의 순국지 남해는 성지다 이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부처님 말씀 쪽도 인터넷 뒤지가 계속 많이 읽어봤거든요. 예수님 말씀도 많이 읽어보고 공자님 논어는 제가 그 포켓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실천은 안 돼요. 그런데 그 말들을 다 비교 분석해 보고 충무공이 남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있잖아요. 전혀 손색이 없는 말씀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은 있잖아요.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걸 다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웠어요. 그분들.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말이 시되느니라 말이 시되니 좋은 말을 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면 제자들이 생각했다, 나중에 기억했다, 기록했겠죠. 이게 물론 그 신자진들이 반론을 얘기했어요. 근데 충무공은 그 전쟁 중에도 있었던 일을 다 기록을 했다는 거죠. 한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선수범 했고요. 살신성입니다. 사람은 자기 죽는 걸 다 두려워하겠죠. 공자님, 부처님 자연사 하셨잖아요. 구시나가라에서 부처님. 예수님은 물론 살신성인 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저들을 용서해라 이러면서. 공자님도 자연사 하셨습니다. 근데 충무공은 나라를 구하고 살신성인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통에도 빠짐없이 기록을 했고요. 충무공이 임금님에게 보낸 장계가 한 78편이라고 하거든요. 그 장계를 펼쳐놓은 거 이를 보면 있잖아요. 그냥 오늘 싸움을 이겼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보셨듯이 옥포 이전에 농공 행상에 보셨듯이 어떻게 했다 누구 어떻게 했다 누구 어떻게 상을 줘라 이렇게. 그거 여러분 일기 날마다 쓰십니까? 쓰세요. 여기 일기 날마다 쓰시는 분. 훌륭하십니다. 전쟁통인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면을 보면 이제 절대 충무공은 그분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더 위에 두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이수신의 순국지 남해는 성지다. 제가 꼭 그걸 완성해가 좋을 거예요. 죽기 전에 거기 완성 안 되면 안 됐어요, 제가. 예. 부처님 말씀, 공자님 말씀, 예수님 말씀, 이수신 말씀, 비교 분석 논문, 이수신 순국지 남해거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쿠시 나가라 가듯이 기독교 신자들이 골고던들 가듯이 공자 유교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곡부에 가듯이 산동의 곡부에 가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해 이락산은 꼭 한번 가보고 죽자.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남해 이락산을 한번 꼭 가보고 죽자. 그런 말이 해자될 정도의 원고 논문을 쓰고 올 생각입니다. 예, 어떠세요? 여기가 끝인가요? 이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건 다음 수요일에 꼭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저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실법도 한데 와 너무 열광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사님께 다시 한번 또 박수로 안내 말씀 드리겠는데요. 현장 접수하신 분들이 전화번호 좀 안 적으셨던데 좀 적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또 문자로 날려야 되거든요. 좀 해주십시오.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접수하신 분 여기다가 전화번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